어떤 사람은 암호 자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상 자산, 가상 화폐, 가상 통화. 그 아까 암호 화폐란 말까지 막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냐면 처음에 결국 이 블록체인 이 혁명을 시작한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백서를 이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P2P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화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카카오톡 쓰신 분 다 쓰시죠 거의. 사진 전달할 수 있죠, 그죠? 텍스트도 전달할 수 있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시대인데 이렇게 발달했는데 뭘 전달하고 싶냐?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 가치.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 뭐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통해서 사진도 전달을 다 한단 말이에요. 뭐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근데 딱 막히는 부분이 뭐냐? 돈을 어떻게 보내지? 이게 막힙니다. 그죠? 그럼 돈을 막상 보내려고 하면 은행 가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은행 같은 중앙 기관을 안 거치고도 인터넷만 있으면 P2P, 피어 투 피어 서로 이렇게 우리 카카오톡 하듯이 이런 시스템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카톡 열어가지고 자 오늘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내보세요. 근데 그게 계속 30개 보내고 30개 보내고 30개 보내고 하면 그게 그렇게 사진이 딸나 안 딸나요? 안 딸죠, 그죠?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게 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그거를 기술화 시키는 걸 암호 기술을 통해서 무한정 생성되지 못하게 서로 이제 합의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뭐 분산 원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앙 기관이 없이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 암호화 기술 통해 가지고 무한정 생성 복제 못하게 막아 놓은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전달할 때 내가 하나를 전달했는지 두 개를 전달했는지 세 개를 전달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뭐 뭘로 할까요? 뭐 아이유 사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막 뿌려요. 그러면 몇 개 뿌렸는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도 뿌려, 여기도 뿌려, 여기도 뿌려. 그리고 그래서 뿌릴 때마다 하나에 뭐 1,000원씩 받는다 하면 제가 몇 개를 파도 몇만 개를 파도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암호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전자화폐로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때 이거 화폐로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네. 근데 우리 화폐라는 거는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제가 저기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 자, 화폐가 가치 교환 수단인데 화폐라는 거는 실물이 있어요. 우리가 실물이 없다 생각하지만 보통 은행 이제 어르신 분들은 월급을 이렇게 이걸 안 받았을 거예요. 다 은행 계좌 받으니까 이게 내가 이거 안 받았으니까 은행에 우리가 숫자로만 존재한다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한국은행에 찍어냈잖아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한국은행이 돼 있어요. 그죠? 한국은행에 찍어내서 그게 은행에 들어가 있고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를 표시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준 거잖아요. 숫자로. 그러니까 이게 실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인터넷상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만 있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가상 통화, 가상 화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라는 거는 유통되는 화폐 줄임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시작해서 가상 통화, 가상 화폐라고 불렀고 암호 화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기술적인 거 강조하신 분은. 이제 또 하나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물건인가 재물인가? 이거 왜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영화를 보시면 박중훈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내 계좌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튄다라 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왜? 내가 타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예요.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재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채물 플러스 이제 뭐 관리 가능한 뭐 동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질성 간이 동력을 하는데 보통상은 물질성 간이 동력은 전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전기도 만지면 찌릿찌릿하잖아요. 만질 수 있는 거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질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땅, 건물, 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는 다 만질 수 있잖아요. 돈도 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은 세대분들 돈을 못 만지다 생각하는데 돈은 한국은행에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은행에 저장됐고 표시만 그렇게 된 뿐인 거지 만질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 어떡하냐.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어떤 이더리움 만질 수 있나? 못 만져요.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진 파일을 만질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없죠. 다 이진법을 0101로 만들어진 그냥 코드화되어 있었고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눈에 나온다 뿐이고 좀 못 만지잖아요. 가상자산 똑같아요. 못 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자산의 물건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거래소 지갑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잘못 보내가지고 그 코인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출해서 써버렸어요. 뭔가 부당하죠? 그래서 검찰이 야 너 잘못했다면서 횡령죄, 배임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최종 어떻게 됐냐? 다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왔을까? 횡령죄는 성립이 안 돼요. 왜? 횡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물에 대해서 되는데 재물은 만질 수 있는 거야 된다. 코인은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횡령죄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배임죄는 왜 성립 안 됐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배임죄는 뭐 물건의 성격 이런 필요 없어요. 배임죄는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다. 보통 뭐 있을까요? 회사 격리, 변호사, 딴 사람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딴 사람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좀 황당하시죠? 이와 같이 이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NFT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셀카 사진 하나 딱 찍어요. 그러면 제 핸드폰에 딱 그 사진이 딱 있잖아요. 근데 사진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연락처 받아서 카톡을 다 전송을 해요. 그러면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느 게 원본인지 어느 게 복사본인지 구분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냥 꼬리표를 달아놓은 거예요. 제 핸드폰에 있는 거는 세모, 여러분들 있는 건 네모 다 다르게. 그럼 세모 꼬리표 달린 게 원본이야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꼬리표를 NFT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책을 사가지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이제 염기현 총장님께 제가 책을 선물해 준다고 치면 자 책이라는 만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제 소유였다가 이렇게 총장님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죠? 제가 사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2만 원 주고 사서 소유권 이전되는 거예요. 근데 책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죠? 소유권은 만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작권은 뭐에 대해 준다? 만질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 해준 거예요. 자, 책의 내용은 표현이잖아요.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만지죠. 책 자체는 만질 수 있어요. 책 그 카피된 거. 그러니까 책 카피된 거 만질 수 있으니까 소유권을 우리가 보유를 하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배타적으로 이거를 보지 마, 기억하지 마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NFT 제가 말씀드렸죠. 자, NFT다. 자, NFT 사진 딱 찍었다. 제 사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유 사진을 찍어서 아이유가 뭐 사진이든 음악 파일이든 제가 여러분들 막 전송을 해요. 근데 그걸 원본 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NFT 다 달아요. 자, 그 NFT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 또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없죠. 아이유한테 그대로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NFT를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NFT는 꼬리표만 사는 거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책을 기반한 NFT 뭐 여기 이제 이 책을 이제 스캔 떠 가지고 PDF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그 NFT를 민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꼬리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꼬리표 샀다 해가지고 책의 저작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분명히 아이유 사진에 NFT 샀는데 아이유 음악에 대한 NFT 샀는데 음악을 여러분 카페에서 못 튼다니까 영리 목적으로. 왜? 저작권 확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NFT는 저작권과 친하지 않습니다. 저거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법률적으로 찾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저작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 책을 자 NFT 만들려면 NFT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책을 스캔 떠야 되고 스캔 떤 거를 이 NFT 만들기 위해서는 그 NFT 이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근데 책이라는
오프라인에 있는 그 물체에 대해 스캔 뜨는 게 복제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붙여 넣는 것도 보시면 복사라고 돼 있잖아요. 다 복제예요, 복제. 우리가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거 다 복제입니다. 근데 그 복제는 저작권자 동의를 받고야 돼요. 저거를 저작권 동의 안 받고 하면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문제가 NFT와 관련해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술품, 조각 투자, 뭐 여러 NFT 투자 하실 때도 내가 사는 것이 뭘 사는 거지? 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산 게 이거 산다고 해서 나 예를 들면 뭐 미술품 NFT 했으니까 내 우리 카페에 미술품 걸어놔도 되나? 스캔 뜬 거?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되는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내가 미술품도 그래요. 그냥 일반 미술품 사시잖아요. 내가 감상하기에 목적으로 내가 약간 전시해 놓거나 이런 것도 되고, 또는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사람들 찾아오라고 브로셔 정도 나눠준 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슨 책자로 만든다든가 포스터로 만든다든가 이거 안 됩니다.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갖고 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미술품도 유형물이잖아요. 미술품을 갖고 온다 저작권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미술품도 갖고 오고 그거 미술품 만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작권 양도계약 써서 저작권까지 갖고 와야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NFT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